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살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집안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저랑 딸 둘이서 살아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는 돼요. 사실 저는 저희 딸을 제가 17살 때 가졌습니다. 당시에 철이 너무 없기도 했고, 당시에 남자친구도 너무 좋았어서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후 부모님께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자마자 저는 아버지께 뺨을 맞고 집안에 먹칠을 한다며 저를 내쫓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워낙 가부장적이시고 이렇게 어린 딸이 밖에서 임신이나 해오니 정말 실망을 하셨다며 앞으로 딸 없는 셈 치겠다고 나가라고 하셨죠. 저는 아버지를 설득하지 않고 저도 아버지에게 당당히 잘 살 거라고 나도 부모 없는 셈을 치겠다고 한 뒤 나왔죠. 저는 아이를 임신해서 학교도 자퇴하고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려고 했고 저희는 겨우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작은 단칸방을 하나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랑 저랑 아기까지 평생 행복하게 살 생각에 환경이 좋지 못해도 기분은 너무 좋았고 앞으로의 날이 기대가 되었죠. 남자친구는 고맙게도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했고 남자친구 혼자서 생활비를 버는 게 안쓰러워서 어떻게든 돕고 싶어서 만삭이 될 때까지 집에서 볼펜을 조립하는 부업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니 드는 비용이 정말 어마무시하고 도저히 저희가 버는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의 비용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는 돈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연락 두절이 된 상태로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신생아 아기를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게 너무 벅찼고 남편을 사랑하는 감정도 점차 줄어들게 되어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니 남자친구가 없었고 편지 한 장만 남겨둔 채 그는 사라졌어요. 연락을 해도 당연히 받지 않았고 실종 신고를 하려고 하면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유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남자친구는 친구도 없었고 주위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에도 찾아가 보았지만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편지 속 내용은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며 아기 잘 키우라며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밖에 없었죠. 저와 남자친구는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라서 정식적인 부부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쉽게 저와 아이를 떠나간 것 같아요. 저는 남자친구 하나만 믿고 집도 나오고 학교도 자퇴했는데 이렇게 떠나가니 저는 제 딸을 안으면서 보육원에 보낼 생각까지 하며 솔직히 고민했지만 너무 예쁘게 자고 있는 아이가 부모 잘못 만난 죄 때문에 고아 소리를 듣게 하는 건 싫어서 저는 혼자서라도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하루 종일 일만 했고 아기를 포대기에 메고 새벽에 목욕탕 청소 일을 하거나 우유 배달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면서 생계를 겨우 유지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기를 포대기에 메고 일을 한다고 하니 전부 극구 반대하면서 안 된다고 했지만 제 딸은 워낙 착해서 울지도 않고 참하게 잘 있어서 방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딸을 많이 좋아했죠. 사람들은 미성년자의
아기를 낳고 남편도 도망간 저를 보고 다들 손가락질하기 바빴지만 저는 저희 딸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다짐했고 주위의 시선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죠. 이렇게 보잘것없는 엄마 밑에서 자란 아기가 지금은 어느덧 30살이 되었습니다. 숙녀가 되긴 했지만 제 눈에는 아직 어린 아기 같아요. 저희 딸은 저한테 손 하나 안 벌리고 나름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도 어느 정도 잘 벌고 있어요. 딸은 저한테 용돈을 주면서 이제 일하지 말고 자기가 주는 용돈으로 살라고 말하지만 저는 딸 몰래 지금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제가 먼저 죽으면 제 딸이 물려받을 재산이라도 만들어 주려고 딸이 주는 용돈도 거의 쓰지 않고 모으면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지내니 제가 죽으면 딸에게 당당히 재산을 주면서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대충 모아졌어요. 그런데 딸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니까 결혼이 얼른 하고 싶었는지 자신이 사귀고 있는 남자를 데려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평생 딸과 함께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딸이 이렇게 떠난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펐죠. 그런데 딸이 데리고 온 남자는 외국인이었고 무려 나이도 10살이나 차이가 나서 저랑 8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놀랐죠.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10살이나 차이가 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이라서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 딸이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의 첫인상은 제 또래 같아 보였고 제 딸의 남자친구 느낌이 아니라 삼촌 느낌이 더 강해서 당황을 했어요. 그래도 티는 내지 않고 그래서 둘이 어디서 만났어? 아, 나 얼마 전에 제주도로 여행 갔다 왔잖아. 숙소를 게스트하우스로 잡았는데 거기서 제임스를 처음 만났고 사적으로 술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하니까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공감대도 잘 형성돼서 이렇게 사귀게 된 거지. 그 남자는 미국 사람이었고 지금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직업은? 아, 엄마, 제임스 한국말 잘 못해. 아직은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내가 열심히 통역을 해줘야 돼. 제임스는 지금 건축 일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자리 잡고 있는 중이라 만약 우리 결혼해도 한국에서 살게 될 거야. 결혼이라니? 우리 결혼할 거야, 엄마. 저는 아직 허락도 하지 않았고 제임스라는 남자는 한국말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딸이 고생할 게 뻔해서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연애까지는 좋지만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치며 반대했어요. 딸은 엄마 왜 안 돼? 내가 이 사람이랑 잘 살 수 있다잖아. 내가 아빠 없이 자라서 얼른 아기 낳고 우리 아기 아빠 있는 가정에서 키우고 싶단 말이야. 내가 아빠 없이 자라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는지 알아? 저는 딸의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죠. 딸은 끝까지 화를 내면서 제임스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할 거라고, 결혼 안 시켜주면 다신 엄마 안 볼 거라며 악담을 하고 제임스 손을 잡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딸의 말을 듣고 살짝 흔들렸지만 그래도 10살 차이 나는 남자의 한국말도 못하는 외국인 사이를 집에 들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지 않았죠. 저는 딸과 함께 둘이서 사는데 딸이 며칠 동안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제 연락도 받지 않아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고 현관문을 여니 제임스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말을 못해서 휴대폰으로 번역기를 쓰면서 제게 말을 했고 편지 한 장을 제게 건네주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는데 편지 내용에는 딸은 지금 자기랑 같이 있고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제 딸과 결혼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과 지금 자신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성격과 제 딸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지 등 굉장히 상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죠. 제임스는 제 딸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성격도 너무 착하고 얼굴도 예뻐서 대뜸 먼저 번호도 물어보고 연락도 했는데 제 딸은 외국인이라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이도 많아서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임스의 끊임없는 구애에 결국 연애를 시작했고 둘은 6개월밖에 사귀지 않은 커플이지만 제 딸이 너무 좋은 나머지 얼른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도 써져 있었죠.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사전과 번역기를 써가면서 한 글자씩 써내려간 정성을 보고 제임스를 다시 생각해보게 됐죠. 그 이후에도 저희 집으로 꽃과 편지를 자주 보내며 제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제 눈에도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제임스와 제 딸의 결혼을 허락했고 둘은 기다렸다는 듯이 결혼을 허락하자마자 혼인신고를 얼른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제임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끝나서 갈 데가 없다고 해서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만 저랑 딸과 같이 3명이서 살기로 했습니다. 바로 신혼집을 구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딸이 떠나면 혼자 있을 저를 위해서 같이 지내도 되는지 제임스가 먼저 물어보았고 저도 혼자 사는 것은 너무 외로울 것 같았기 때문에 좋다고 했죠. 아주 잠시지만 3명이서 살고 사위도 생기니 얼추 집안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생기가 가득해졌어요. 그렇게 둘은 결혼 준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나가서 혼수도 고르고 웨딩드레스도 고르고 신혼집도 구하더군요. 제임스는 저희를 배려해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사돈은 어떡하냐고 물었고 제임스는 부모님이 2분 다 돌아가셔서 오실 분들이 없다고 했죠. 제임스 측 지인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작고 소소하게 저희만의 결혼식을 올렸고 저도 그런 결혼식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니 제 딸과 제임스는 신혼집으로 갔고 혼자 지내는 제 생각에 주말마다 저희 집으로 놀러와서 제 말동무를 해주곤 했죠. 주말에 딸이 회사 일로 바빠서 오지 못할 때는 제임스 혼자라도 와서 저랑 같이 있어주곤 했고 제임스도 어머니가 안 계셔서 그런지 저를 엄마처럼 많이 믿고 의지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임스는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한국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건 서툴어요. 그래도 요즘은 번역기가 있어서 소통의 문제는 잘 없었답니다. 저는 주말에 제임스가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면 한국어 공부도 같이 해주고 많은 도움을 주곤 했죠. 그런데 제임스가 혼자서 저희 집에 오는 날이면 꼭 집으로 돌아갈 때 미국식으로 인사를 해요. 그런데 제 딸과 같이 저희 집에 오는 날에는 저한테 한국식으로 허리만 굽히면서 인사를 했죠. 저는 처음엔 의아했지만 제임스가 미국 사람이라서 아직 한국식 인사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가 싶었죠.
그래도 저는 미국식 인사를 배워야 제임스도 좋아하겠다는 생각에 미국식으로 인사하니 정말 제임스도 좋았는지 해맑게 웃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임스와 더욱 친해졌고 대부분 장모라고 하면 거리를 두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제임스는 오히려 저를 너무 다정하게 대해줘서 고마웠죠. 전 평소처럼 마트에 출근을 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원래 모르는 전화는 잘 받지 않는 성격이지만 그래도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 전화를 받아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여보세요? 라고 하니 혹시 김지연 씨 보호자분 되세요? 여기 응급실인데 김지연 씨 단축번호에 저장된 번호로 전화 드렸거든요. 지금 당장 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전화를 끊고 황급히 응급실로 달려가는 내내 제 딸을 잃을까봐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응급실로 가니 제 딸은 피범벅이 되어 있고 옆에는 사위가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의사에게 물어보니 딸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딸이 퇴근을 하고 신혼집으로 돌아가면서 신호를 위반한 화물 트럭과 크게 부딪혀 차가 3번이나 뒤집혔고 저희 딸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딸은 숨은 쉬고 있었지만 눈은 뜨지 않는 혼수 상태였고 사위는 옆에서 제 딸의 손을 잡으면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죠.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 때문에 딸이 눈을 뜨지 못하는 게 너무 슬펐고 저는 그날 이후부터 한시라도 딸 곁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딸을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뉴스에 나올 정도로 교통사고가 너무 크게 나서 병원에서도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다들 저에게 이만 포기하라는 말만 하더군요. 저는 끝까지 제 딸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옆에서 사위까지도 제게 포기하라고 했어요. 저는 사위까지 저한테 그만하라고 하니까 너무 슬펐고 아무도 제 편은 없는 것 같아서 서러웠죠. 저는 한평생을 제 딸만 보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빨리 딸이 죽음에 가까워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일만 하면서 딸에게 줄 재산까지 만들어놨는데 이 재산이 쓸모가 없게 된 거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일도 나가지 않으며 우울한 일상을 보냈는데 사위가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저희 집으로 와서 밥도 챙겨주고 청소도 해주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죠. 사위도 아내가 한순간에 다쳐서 마음이 심란할 텐데 저를 위해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제게 다가와서 같이 자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원래 제 방에서 혼자 자기도 하고 침대도 1인용 침대라 무슨 말이냐며 다른 방으로 가라고 했죠. 그런데 사위는 제가 너무 우울해 보여서 밤새 같이 있어주고 싶다며 어리광을 부렸고 저는 필요 없으니 네 방으로 가라고 했고 사위는 그래도 걱정이 된다며 고집을 피우길래 저는 그렇게 내가 걱정이 되면 바닥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사위는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는 침대에 사위는 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새벽에 사위가 슬금슬금 제 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장 네 방으로 가라고 소리를 꽥 질렀고 사위도 할 말이 없었는지 고분고분 방으로 나가더군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사위와 어색한 기류가 흘렀고 저는 사위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위가 저를 깨우지 못하게 저는 자는 척을 했습니다.
사위는 제 방문을 열어 제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출근 준비를 하는지 바빠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런데 이 집에는 사위와 저밖에 없는데 한국어도 정말 능숙하고 말도 빨랐어요. 그래서 방문에 귀를 대고 제대로 듣기 시작했는데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위는 돈을 노리고 제 딸에게 접근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제 딸과 결혼을 했지만 제가 좋아졌고 저와 평생 살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외국인인 줄 알았던 사위는 알고 보니 혼혈인이었습니다. 한국말도 너무 능숙했고 제 딸에게 접근해서 제 재산을 탐낸 것도 너무 괘씸했죠. 저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당장 사위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제가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면 제가 큰일을 당할 것만 같아서 저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침대 위로 올라가 다시 자는 척을 했습니다. 사위는 통화가 끝난 후 다시 제가 자는지 확인을 했고 제가 침대에 누워 있으니 짐을 챙기고 밖을 나가더군요. 저는 사위가 나가자마자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저는 제 딸을 보러 병원에 갔고 처음에는 딸이 저런 남자를 집에 들인 게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딸을 이해했어요. 저는 며칠 동안을 병원에서 지내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사위를 잡았다는 연락에 달려가니 사위는 조사를 받고 있더군요. 저는 사위의 멱살을 부여잡고 야, 너 도대체 우리 돈으로 뭐 하려고 했던 거야? 죄송해요. 돈이 너무 급해서. 사위는 한국인 어머님과 미국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빚을 잔뜩 남기셨는데 그 빚을 자기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라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했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고 어이가 없어 당장 이 사기꾼을 감옥에 넣어달라며 화를 냈고 사위는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병원으로 돌아와 딸을 열심히 보살피면서 살고 있어요. 당연히 사위는 제 딸과의 이혼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기적처럼 눈을 떴고 아직 걷는 것은 힘들지만 손가락도 움직이고 제 말도 얼추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사위가 인공호흡기를 떼기 전에 제가 그 사실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 사위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제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 생각만 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